서울 강남 한복판은 언제나 눈부셨다. 번쩍이는 빌딩 사이로 외제차들이 지나가고 붉은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도 어떤 마음들은 끝없이 쓸쓸했다. 은정숙에게는 더욱 그랬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정숙은 수십 년 동안 남의 집을 드나들며 삶을 이어왔다. 젊었을 때는 간호사였지만 가난과 가족의 압박 속에서 삶은 그녀를 다른 길로 밀어냈다. 시간이 흐르며 특히 힘들었던 건 세상에 한 번도 제대로 품지 못했던 첫아이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그 아이를 떠나보낸 세월은 오래됐지만 마음속 빈 공간은 아직 그대로였다. 그런 정숙이 새로 일하게 된 곳은 서준혁의 집이었다. 준혁은 한국 최고 AI 기업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던 남자였다. 세련된 외모와 차분한 성격, 높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늘 피곤과 비애가 함께 있었다. 아내가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새 쌍둥이를 홀로 키우는 일은 그에게 버거운 일이었다. 온 집안은 어지럽고 아이들은 불안정했다. 서로 매일 울어대고 식욕도 떨어졌으며 보육교사들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떠났다. 준혁은 회사에서 인정받지만 집에서는 늘 실패자였다. 정숙은 처음 집을 방문한 날 현관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에게 말했다. 윤정숙, 너는 이 집에서 조용히 일만 하면 된다. 괜히 정 들지 말고 그냥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말썽만 없게 조심하면 된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다짐은 흔들렸다. 거실 안에서는 작은 울음소리가 섞인 아이들의 다툼이 들렸다.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부엌에는 식탁 위에 식지 않은 죽그릇이 남아있었다. 애써 감추려 해도 이 집의 분위기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은 새아이. 미나, 준서, 하륜. 세 얼굴 모두 어딘가 비슷했고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정숙은 그 아이들을 보며 오래전 자신의 젊은 날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서준혁은 서류와 노트북에 얽매인 채 부엌 구석에 서 있었다. 정숙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윤 여사님, 오래 버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 직원들 모두 힘들어했으니까요. 그냥 일이 너무 힘들다 싶으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됩니다. 정숙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준혁은 어깨를 움츠리듯 말하며 대답했다. 그냥 아이들에게 밥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느꼈다. 이런 말은 정말 힘들고 지친 사람이 하는 말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정숙을 경계했다. 밥을 차려주어도 멀찍이 떨어져 앉아 먹거나 장난감 뒤에 숨어 조심스레 쳐다보았다. 그러나 정숙은 아이들을 급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에 따뜻한 국을 끓이고 밤에는 전통 동화를 조용히 읽어주며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며칠 후 변화가 찾아왔다. 정숙이 고소한 계란찜을 꺼내놓자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왜 이거는 엄마 냄새가 나요? 순간 집안 공기가 멈춘 듯했다. 준혁은 부엌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동안 아이들이 엄마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 봐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정숙은 천천히 대답했다. 왜냐면 이건 엄마들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 자주 해주는 음식이니까. 엄마 마음이 담기는 음식이네. 그 말에 미나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그리고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계란찜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따뜻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처럼 맛있어요. 정숙은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먹으렴.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그날 밤 준혁은 정숙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여사님, 미나가 오늘 밤은 울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는 많은 상처가 있고 그것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기술이나 계획이 아니었다. 다만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의 손길,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의 안정감이었다. 그렇게 강남의 겨울 한가운데에서 윤정숙과 서준혁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정숙이 집에 온 지 2달이 지났다. 눈이 내리는 강남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 집 안의 분위기는 천천히 달라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아침마다 떼를 쓰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는 조용히 앉아 정숙이 만든 밥을 먹었다. 가끔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 날도 생겼다. 하지만 정숙은 안다. 이런 변화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님을. 아이들과 하루하루 쌓아온 신뢰, 그리고 조심스레 건넨 관심과 따뜻함이 만든 작은 기적이었다. 하루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거실 구석에 앉아 종이에 크레용으로 색을 입힐 때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이 되었다. 어느 날 하륜이 조용히 정숙에게 다가와 그림 한 장을 건넸다. 그 속에는 네 사람의 그림이 있었다. 키가 가장 큰 남자와 그 옆에 작은 소녀 셋, 그리고 왼쪽에 웃고 있는 한 아주머니. 머리에 흰머리가 몇 가닥 섞인 채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할머니예요.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 정숙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목이 메었다. 이름도 없이 그냥 가정부로 불리던 자신이 누군가의 그림 속에서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한마디가 그녀의 지난 인생을 다 위로해주는 듯했다. 서준혁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아이들과 거리를 두려 했고 정숙에게도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변하고 있었다. 지친 듯하면서도 안도하는 표정. 그리고 정숙을 향한 눈길에는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저녁, 눈이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다. 아이들이 일찍 잠든 뒤 정숙은 조용히 베란다에서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윤 여사님, 요즘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다 아이들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된 거죠. 저는 그저 기다려준 것뿐이에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침묵이 잠시 흘렀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가 사실 아직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아내가 떠난 날, 저는 그녀를 막지 못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 공백을 여사님이 채워주고 계세요. 그의 말은 무거운 고백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는 신호였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도 하며 삽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느냐예요. 아이들은 사장님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매일 아침같이 식탁에 앉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은 마음을 열어요.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여사님, 이 집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주시겠어요? 아이들뿐 아니라 저도 여사님이 계셔서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그 말은 평소의 준혁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다. 정숙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집이 이제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아이들과 하루하루 함께하는 게 기쁨이네요. 그날 이후 준혁과 정숙 사이에는 조금 더 편안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그는 정숙의 음식에 대해 칭찬을 했고 가끔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이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던 중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문 너머로 들어온 사람은 정숙이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바로 준혁의 어머니, 강명숙 여사였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고급스러운 외초를 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드러냈다. 당신이 윤 여사라는 분인가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명숙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가정부가 이렇게 오래 붙어 있는 건 처음 보네요. 우리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그 말에 정숙은 당황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동안 수없이 겪어온 편견과 시선, 그녀는 익숙했다. 아이들 셋은 복도에서 조용히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한테, 그래. 멍숙은 아이들을 보며 얼굴을 굳혔다. 너희들이 할머니라니. 이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그 순간 정숙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안아주었다. 괜찮단다. 괜찮아. 준혁이 급히 돌아왔고 어머니와 정숙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어머니, 제가 정숙 여사님을 모신 건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웃고 있어요. 멍숙은 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무너질 줄을 몰랐다. 아내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가정부까지 가족 취급이니.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다 알고 있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지만 세상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조용히 올라오는 결심이 있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가족의 정해, 편견, 그리고 감정의 진실이 충돌하는 또 다른 계절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부엌에 나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손은 익숙한 움직임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전날 강명숙 여사의 말은 단순한 불쾌감 이상이었다. 그것은 사회가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들이었다. 가정부가 무슨 가족이야. 그 한마디가 밤새도록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소중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 국그릇을 올리는 순간 미나가 졸린 눈으로 부엌으로 걸어왔다.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정숙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미나가 좋아하는 미역국이란다. 오늘은 시험 있는 날이잖아. 우와, 고마워요. 할머니 최고. 아이의 천진한 웃음은 정숙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미나에 이어 하윤과 세진도 나와 아침 식탁에 앉았다. 아이들 사이에는 어제 있었던 갈등에 대한 불편함이나 걱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그러나 따뜻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아침 식사 자리에 늦게 나타났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눈빛은 복잡했다. 아버지,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셨어요. 하륜의 말에 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정숙은 묵묵히 아이들에게 반찬을 덜어주었고 준혁은 그녀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정숙은 조용히 거실 정리를 하던 중 준혁이 다가왔다. 여사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어머님 성격은 제가 잘 압니다. 감정이 앞서시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안에 다시 찾아오실 겁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 점은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조용히 끝났고 하루가 흘렀다. 하지만 정숙은 마음속에 짐을 하나 더 얹은 듯한 기분이었다. 언제든 이 집에서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녀의 존재가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며칠 후 강명숙 여사가 다시 집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정숙이 아이들과 주방에서 쿠키를 만들고 있을 때였다. 설탕을 넣고 밀가루를 섞으며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정숙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중이었다. 즐거운 놀이 시간인가 보네요.
차가운 목소리에 정숙은 고개를 돌렸다. 명숙은 이미 거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팔짱을 낀 채 주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잘 웃네요. 하지만 교육은 하고 계신 겁니까?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놀이 속에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술을 세고 물건을 나누고 정리하는 법도요. 그런 방식으로는 서울대 못 갑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 순간 세진이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만든 별 쿠키요. 세진의 손에는 작고 울퉁불퉁한 별 모양 쿠키가 들려 있었다. 명숙은 한참 세진을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어 쿠키를 받았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 말에 아이들은 한박 웃음을 지었고 정숙은 조용히 안도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명숙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다시 조이게 했다. 정숙 씨,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얘기 좀 합시다. 둘은 거실로 나왔다. 아이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번 말씀드린 일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일 말씀이신지요? 강남 어린이집 말입니다. 원장님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저는 아직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 없이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어요. 더 좋은 환경,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랑은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명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정숙을 바라보았다. 사랑이요? 그게 당신 자리에 어울리는 말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말은 정숙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요. 할머니라고. 제가 아닌 그 누구라도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멀리서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상황을 직감한 그는 곧바로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지금은 아이들도 듣고 있어요. 멍숙은 한참 아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좋아, 나중에 얘기하지.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아직 나라는 걸 잊지 마라. 그렇게 말한 후 그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떠났다. 정숙은 한참 동안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이들이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랑 계속 있어 줄 거죠. 그 말에 정숙은 눈물을 흘릴 뻔했지만 애써 참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물론이지. 어디 가지 않을게.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을 받았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러나 그 따뜻한 감정도 잠시뿐이었다. 정숙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도. 며칠이 지났다. 멍숙 여사의 방문 이후 집안은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정숙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엔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했다. 하루는 방울토마토를 따며 우리 텃밭 진짜 잘 자라요 하고 자랑했고 미나는 요리 중 식재료의 무게를 재며 수학 개념을 익혔다. 겉으론 웃음이 넘쳤지만 정숙의 마음속엔 여전히 무거운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이 계속 이 집에 있어도 될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지. 그날 저녁, 준혁은 아이들을 모두 잠재운 뒤 정숙을 불렀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앞에 두 잔의 따뜻한 유자차가 놓여 있었다. 정숙 씨,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가 최근에 강하게 나오셨죠. 제 입장에서도 중간에서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사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 마음도 이해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지금 행복해 보입니다. 정숙 씨가 함께하면서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아이들이 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중에 상처받을까 봐요. 저는 가족이 아니니까요. 준혁은 잠시 말을 잇더니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정숙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무 오래 들어보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말 뒤에도 현실은 존재했다. 명숙 여사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그녀는 언제든 다시 돌아와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정숙의 막내딸 윤경이었다. 그녀는 결혼 후 제주도에 살고 있었지만 최근 우연히 어머니가 서울에서 재벌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정말 여기서 일하는 거야? 정숙은 놀라며 윤경을 부엌으로 이끌었다. 어떻게 알고 왔니? 여긴 재벌가라서 조용히 지내라 해. 엄마, 도대체 왜 이런 집에서 이러고 계세요? 엄마 이제 그만 쉬셔야 할 나이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여길 왜 택했는지 넌 아직 모르는구나. 처음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해서 왔지만 지금은 그녀는 말을 멈추고 거실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해. 그게 내가 이 집에 있는 이유라. 윤경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건 가족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계약, 관계잖아요. 언제든 엄마를 내칠 수도 있어. 그 말은 정숙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어. 아이들이 잃은 게 많잖니.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은경은 더는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했다. 마치 자신의 감정보다 아이들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며칠 후 명숙 여사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데려온 사람은 바로 아이들의 친이모 은주였다. 은주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최근 귀국했으며 명숙의 부탁을 받아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숙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아이들은 가족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정숙은 놀라며 은주를 바라보았다. 은주는 세련된 옷차림과 부드러운 미소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이모야. 앞으로 우리 자주 보자. 아이들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하루는 정숙 쪽으로 몸을 숨겼다. 할머니, 이모는 애 왔어요. 그냥 너희를 만나러 오신 거야. 멍숙은 곧장 선언하듯 말했다. 이제부터는 은주가 아이들을 맡을 거예요. 정숙 씨는 본래 역할로 돌아가 주세요. 식사 준비와 청소만 부탁드리죠.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자신이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정숙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요동쳤다. 이대로 떠나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남아서 싸워야 할까? 식탁에 앉은 미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모는 얘 할머니를 싫어해요. 모두가 놀랐고 정숙은 미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얘 할머니가 우리랑 못 놀게 해요. 이번엔 하륜이 물었다. 은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게 아니라 이모도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할머니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할머니가 더 좋아요. 세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정숙 곁으로 모여들었고 은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 모습을 본 준혁은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은주 누나, 이건 제 가족의 일입니다.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멍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전 정숙 씨가 이 집에 계속 있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원하고요. 은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스스로가 선택받지 못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정숙은 아이들의 방에 앉아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각했다. 그녀는 싸우지 않으려 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지키고자 했을 뿐이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멍숙 여사는 더 이상 정숙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를 품고 있었다. 은주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박지원 선생의 재방문도 무산되었다. 준혁의 강한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말에 멍숙 여사는 표정을 굳혔지만 더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쉽게 물러설 인물은 아니었다. 대신 조용히 행동에 나섰다. 정숙의 신원을 조사하고 과거 경력과 가족사를 샅샅이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닌 또 다른 위협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정숙은 준혁에게서 한 통의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거 어머니께서 건네셨습니다. 정숙 씨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과거 병원 기록까지. 정숙은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분명 아무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자료들이 마치 너는 우리 수준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듯했다. 사장님, 저 떠날까요? 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정숙 씨가 계셔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지금은 받아들이지 못해도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에 머무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담담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기억될지를 고민하는 그녀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정숙은 텃밭 앞에 조용히 앉았다. 작은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 있었고 가지와 토마토에도 초록색 열매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흙을 만지며 속삭였다. 내가 여기서 뿌리 내릴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바로 하룬이었다. 아리는 나른 잠옷차림의 발소리 없이 걸어와 있었다. 할머니, 안 자고 뭐해요? 그냥 흙이 잘 자라고 있나 보려고. 하루는 작은 손으로 흙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 흙은 할머니 같아요. 따뜻하고 안아주는 것 같고 냄새도 좋아요. 정숙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의 그 한마디가 그 어떤 말보다도 그녀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준혁은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정숙 씨, 우리 같이 무언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언가요? 아이들과의 요리 수업, 텃밭 교육, 생활 감각 교육, 이걸 체계화해서 작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시로 내려가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역 사회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정숙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누구보다 확신합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아이들과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며 작은 공지를 전했다. 얘들아, 다음 주에 우리 모두 여행을 가요. 멀지 않지만 아주 특별한 곳이야. 진짜요? 어디요? 하룬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고 미나도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다. 세종시야. 우리가 텃밭도 가꾸고 요리도 배우고 직접 만든 음식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는 곳이야. 아이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꽃신이 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 집에서의 일상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넓은 공간에서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올랐다. 하지만 멍숙 여사는 다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내가 정말 세종시로 내려가겠다고. 그 한적한 곳에
그리고 정숙 씨를 정식 교사로 채용한다고. 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정숙 씨는 이 가족에게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사회에 나눌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선택의 책임도 너 혼자 져야 할 것이다. 멍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남긴 채 돌아섰다. 그녀는 아들이 가진 고집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집 뒤에 있는 진심도 시간이 지나며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정숙은 조용히 짐을 쌌다. 텃밭에서 작은 화분 몇 개를 포장했고 요리책과 아이들의 관찰일지도 챙겼다. 마치 이삿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옮기는 작은 의식이었다. 아이들은 그날 밤 정숙 방에서 모닥불 이야기처럼 모여앉아 말했다. 할머니, 세종시에 가도 매일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새 친구 생겨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정숙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가족이야. 항상. 그리고 그렇게 세종으로의 이사는 시작되었다. 세종시로의 이사는 일주일 후 조용히 이루어졌다. 서울의 바쁜 거리를 떠나 푸른 산과 정갈한 도로가 이어진 세종시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땅에서도 내가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새로 이사 온 집은 복층 구조의 단독주택이었다. 넓은 마당과 텃밭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아이들 방은 각각 따로 꾸며졌다. 준혁은 이 집을 고르기 위해 몇 달을 고민했다. 그만큼 새로운 출발의 진심이었다. 첫날, 정숙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높은 빌딩 사이로 보이던 조각 하늘과는 달리 여기는 탁 트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에는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런 하늘, 아이들이 어릴 적 내 고향에서 보던 그 하늘이네. 아이들은 집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방 하나하나를 구경하며 웃음소리를 터뜨렸고 마당에 나온 순간 흙을 밟으며 함성을 질렀다. 할머니, 여기 텃밭 만들 수 있어요. 우와, 진짜 흙이다. 이건 우리 밭이에요.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맞아. 이젠 우리만의 밭을 다시 갖고 보자. 이번엔 상추만 말고 고추, 깻잎, 당근도 심어보자. 며칠 후 준혁은 교육청과의 미팅을 진행했고 정숙은 지역도서관에서 소규모 요리와 마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다. 놀랍게도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보였고 신청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첫 수업날 정숙은 새 앞치마를 입고 도서관 안 작은 강의실에 섰다. 마주한 아이들은 낯선 얼굴이었지만 두근거림은 서울에서 처음 김가에 들어섰을 때와 비슷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숙 할머니라고 해요. 오늘부터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거예요. 처음에는 조용하던 아이들이 수업이 진행되자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양파를 썰며 울먹이는 아이에게 정숙은 말했다. 괜찮아. 양파가 눈물 나게 하는 거지. 내가 약해서 오는 게 아니야. 작은 말 한마디가 아이의 어깨를 펴게 했다. 반죽을 하며 손에 밀가루가 묻은 아이들은 깔깔 웃었고 채소 이름 맞히기 게임에서는 모두 눈을 반짝였다. 정숙은 느꼈다. 서울에서 새 아이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일이지만 여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요리를 배우며 자신감을 얻는 아이들은 단지 참여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동반자들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어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가 좀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말도 잘 안 하고 사람을 피하는데 이런 수업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음식은 위로가 돼요. 말로 하기 어려운 것도 요리하면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그날 이후 정숙은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고 각자의 기질과 감정 상태를 세심히 살폈다. 요리는 단지 수단이었고 그녀의 진짜 수업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다. 한편
준혁은 새로 맡은 프로젝트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퇴근 후 아이들의 텃밭을 함께 돌보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정숙의 수업을 구경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아이들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그렇죠.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밤이 되면 미나가 자주 깨요. 엄마 꿈을 꾸나 봐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가끔 은서를 꿈에서 봅니다.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 곁에 서 있더군요. 정숙은 그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다. 둘 사이에 말없이 흐르는 공감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깊었다. 그날 밤 미나가 다시 울며 깼다. 정숙은 조용히 미나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는 항상 내 마음 안에 있어. 보고 싶을 땐 눈을 감고 조용히 불러봐. 할머니도 그렇게 엄마를 불렀단다. 미나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고 정숙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창밖엔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작은 텃밭 위엔 물방울이 맺혀 반짝였다. 며칠 후 도서관 수업에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엔 참여자였던 몇몇 부모들이 정숙에게 제안했다. 정숙 선생님, 이 수업을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확대해보면 어떨까요? 마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요. 정숙은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제가 감히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요. 저희 아이가 집에서도 이제 혼자 요리하고 할머니 얘기를 해요. 예전엔 밥도 잘 안 먹던 애인데. 이야기는 점점 퍼졌고 정숙은 곧 지역신문에 작은 인터뷰도 실리게 되었다. 기자는 그녀를 요리로 마음을 치유하는 선생님이라 소개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세종이라는 땅에서 정숙은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관찰일지를 꺼내 아이들과 함께 그린 텃밭 기록을 넘겨보았다. 각각의 식물 옆에는 하륜, 미나, 지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날짜와 함께 처음 싹이 났다. 잎이 2개가 되었다는 작은 메모가 덧붙어 있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 아이들도 나도 싹을 틔우고 있구나.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곳에서 이 아이들과 이 삶을 진짜 내 삶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세종에서의 삶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정숙의 수업은 이제 도서관을 넘어 지역 마을 공동체 센터로 확장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텃밭을 가꾸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어느새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어느 날 작은 뉴스 코너에서 음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할머니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정숙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 카메라에 비친 정숙은 전보다 더 온화한 얼굴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 인터뷰 말미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께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숙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상처 하나쯤은 있잖아요. 저는 그 상처가 너무 오래 굳기 전에 따뜻한 밥 한 끼로 웃음 한 번으로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게 가족이고 교육이라고 믿어요. 방송이 나간 후 연락이 쏟아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수업 요청이 들어왔고 온라인에서도 정숙의 이야기는 회자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세종의 진짜 교육자, 따뜻한 할머니 선생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며칠 후 서울에서 낯익은 인물이 세종을 찾았다. 정숙이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 밖으로 나오는 길, 그 사람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윤정숙 씨.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듣고도 바로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마주하자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녀가 젊은 시절 아이를 낳고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을 함께 만들었던 인물. 그녀의 오빠이자
과거 그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가족 중 한 사람이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이 끝나고 보니 내 소식이 들리더군.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가족 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나.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라 그 단어를 당신이 입에 담을 자격이 있을까요? 정수가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도 우리는 피부치잖아. 그리고 내가 예전에 버린 그 딸 아직도 찾고 있더라. 혹시 이 방송 보고 너인 줄 안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 말에 정숙은 가슴 깊이 숨을 삼켰다. 그녀는 방송에서 가족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이름을 알고 있는 누군가는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무거운 꿈을 꾸었다. 병원 침대에 홀로 남겨진 아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떠민 오빠와 어머니, 그리고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던 자신. 꿈에서 깨어난 정숙은 얼굴을 감싸지며 조용히 흐느꼈다. 며칠 후 그녀는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조용히 서준혁에게 말했다. 사장님, 혹시 아이들 어머니의 어머님, 그러니까 장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준혁은 위아해하며 대답했다. 가끔 연락은 드립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에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혈연이라는 게 때로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진실은 언젠가 꼭 마주해야 하는 거니까요. 정숙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과거, 자신이 숨겨왔던 진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통해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는 현재. 모든 것이 언젠가는 하나로 이어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멀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정숙을 찾아왔다. 단정한 셔츠에 똑 단발머리를 한 그녀는 조용히 정숙에게 다가왔다. 혹시 윤정숙 선생님이 맞으신가요? 정숙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제가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저는 윤지원입니다. 혹시 제가 20살이 되던 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처음 봤어요. 그게 윤정숙이더라고요. 정숙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졌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저를 아세요? 지원의 눈빛은 조심스럽고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다. 그 눈은 정숙이 평생 잊을 수 없던 그날 아기의 눈과 닮아 있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그래, 내가 맞구나. 그녀는 무너져 내릴 듯한 몸을 애써 붙들며 조용히 지원을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늦었지. 지원은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정숙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늦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 많이 두려웠거든요. 찾아와서 원망하게 될까 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얘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그 순간 정숙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내려앉았다. 한 생을 걸고 감춰야 했던 진실 앞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용서해 준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나도 진짜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정숙과 지원의 재해는 마치 잊고 있었던 긴 숨을 내쉬는 순간처럼 평온하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만나 조심스럽게 서로의 과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정숙은 지원이 살아온 시간을 듣고 지원은 정숙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저는 처음에는 화도 났어요. 왜 나를 두고 갔을까? 얘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선생님이 살아온 방식이었단 거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하지만 엄마,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방송 이후 가족도 과거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원의 말은 불안했던 정숙의 예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며칠 후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정숙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도서관 수업 선생님이 미혼모였다고 합니다. 숨겨둔 딸이 있다더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하지 않나요? 라는 글과 댓글들이 이어졌고 어느새 도서관 측에도 항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지역 도서관 관장은 정숙을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숙 선생님, 요즘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언론에서도 확인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과거가 문제가 될 줄은. 관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선생님께서 해오신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의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분간 수업은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정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약속, 특히 다음 주에 함께하기로 한 된장 만들기 수업이 떠오르자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그날 저녁, 준혁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의 어두운 얼굴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 도서관 안 간대요. 누가 안 좋게 말해서 그만두래요. 소율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 반 친구 엄마가 그랬대요. 정숙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라고 애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정숙은 아이들에게 최대한 밝게 대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눈은 이미 많은 것을 알아채고 있었다. 그날 밤 태호는 정숙과 마주 앉았다. 정숙 씨,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아닙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 가족의 일부이기도 해요. 그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분이고 저에게도. 그 순간 정숙은 조용히 태우의 말을 끊었다. 사장님, 저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마음을 다 내어주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어떤 이야기를 듣든 결국 그 아이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니 제게 맡겨주세요.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정숙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지원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요, 엄마. 그 말에 정숙은 결심을 굳혔다. 방송은 생방송이 아닌 녹화, 인터뷰로 진행되었고 사회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 선생님, 혹시 본인의 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젊은 시절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가족의 반대, 세상의 시선, 그리고 제 부족한 용기로 인해 아이를 낳고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따뜻한 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용서해 주었고, 저는 지금 그 아이와 다시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는지,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정직함과 진심뿐입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여론은 난극으로 나뉘었다. 일부는 어머니로서 자격이 없다. 교육자는 도덕적으로 품결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반성과 용서가 담긴 이야기였다. 이런 분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삶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며 정숙을 지지했다. 아이들 또한 그 방송을 보았다. 다음 날 정숙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던 주방으로 소율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방송 봤어요. 정숙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민서와 준호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해준 이야기랑 똑같았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이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으며 말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세종의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집 안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왜냐하면 서울의 그 오빠는 그녀의 방송 이후 또다시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내 과거를 없던 일로 해줄 테니 지금 그 자리를 비워라. 그게 가족을 위한 마지막 기회야.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다시 한 번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번에도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정숙은 서울에서 온 오빠의 전화를 몇 번이나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세종시까지 다시 내려와 직접 찾아왔고 이번엔 예전과는 다른 태도로 그녀 앞에 섰다. 정숙아, 우리 둘 다 늙었잖니. 이제는 정리하고 살아라지. 정숙은 마당에서 텃밭에 물을 주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팬 채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형님, 정리라니요. 지금 와서 무슨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요즘 가문이 위태로워. 자식들도 있고 손주들도 크고 있는데 내 과거가 이렇게 떠도는 건 우리 집안 전체에 흠이 된단 말이다. 정숙은 담담하게 물었다. 그래서요, 제가 사라지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방송에까지 나와서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어. 그 애가 기자한테 말이라도 하면 우리는 끝이야. 그 애를 만나지 말고 조용히 프로그램도 그만둬. 그럼 내 과거는 우리가 정리해줄게. 가족끼리 돕는 거잖아. 정숙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요. 제가 힘들 때, 아이 낳고 병원에서 울고 있을 때, 가족은 어디 있었죠?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다. 형님은 제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을 끊으라 했고, 지금은 그 이름으로 다시 입을 닫으라 하시네요. 정숙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살려고. 저는 제 아이를 찾았고 아이들도 제게 마음을 주었어요. 저는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그러니 이번엔 제가 지켜야 해요. 오빠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이제 너랑 우리 집은 완전히 끝이야. 그 선택 후회하지 마.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 말은 어쩌면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이었다. 가문을 생각해라. 창피하지 않게 해라.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지원이 다시 정숙을 찾아왔다. 눈빛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지만 한편으론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엄마,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정숙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니? 내가 언론에 말할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지원아, 그건 위험해. 너까지 상처받을 수도 있어. 엄마는 지금까지 다 견뎌왔잖아요. 나 혼자만 안전한 곳에 숨을 순 없어요. 정숙은 그녀를 조용히 안았다. 따뜻하면서도 무거운 눈물이 등 위로 흘렀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지원의 칼럼이 실렸다. 제목은 나는 그녀의 딸입니다. 였다. 글은 담담했다. 미화도 없었고 별명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살아온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다시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히 써내려간 글이었다. 그녀는 나를 낳았지만 그 시대는 그녀에게 양육할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원망하기보다 그녀가 어떻게 삶을 이어갔는지를 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른 아이들의 삶에 빛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역사회에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을 남겼다. 댓글에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고 도서관 측도 공식적으로 수업 재개를 요청해왔다. 정숙은 마침내 다시 아이들 앞에 섰다. 예정보다 한 달 늦은 된장 만들기 수업 날이었다. 얘들아,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된장을 만들어 볼 거라. 아이들은 환호했고 준비된 콩과 항아리, 소금물 사이로 활기가 가득했다. 정숙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된장은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그냥 콩이지만 소금과 햇빛, 기다림이 더해지면 그 안에서 새로운 맛이 생겨. 우리도 그래.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어느새 가족이 되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콩을 눌렀고 항아리에 담긴 그 작은 움직임 속에는 정숙이 걸어온 길과 닮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준혁은 조용히 정숙에게 말했다. 이제는 저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 씨는 우리 가족입니다. 처음엔 아이들의 보살핌을 부탁드렸지만 지금은 저희 모두의 마음을 지켜주는 분이세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여길 집이라 부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당신도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말에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하늘은 맑았고 별은 선명했다. 아이들이 잠든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정숙은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문턱을 넘었구나. 하지만 그녀는 안다. 삶은 또 다른 갈림길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이번엔 혼자가 아니기에 두렵지 않았다. 봄이 지나 여름이 무르익었다. 세종의 하늘은 푸르고 마당 가득한 상추와 토마토는 붉고 싱그러웠다. 아이들은 아침마다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들고 주방으로 달려갔고 정숙은 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맞았다. 이제 그 일상은 이 집의 일부, 아니 중심이었다. 그날은 된장을 담근 지 딱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항아리를 열어보는 날 아이들은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려왔다. 정숙은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을 마당으로 불렀다. 얘들아, 오늘은 우리 된장이 어떻게 잘 익었는지 확인하는 날이야.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줄 거야.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퍼졌다.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민서가 물었다. 이 냄새가 잘 된 거예요, 할머니. 그럼 냄새는 정직하거든. 우리의 정성과 시간이 모두 이 안에 스며든 거라. 아이들은 된장을 한 국자씩 떠보며 서로의 국을 비교했다. 누가 더 진하니, 누가 더 부드럽니 하며 웃음이 이어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숙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깊은 평온이 어려 있었다. 그날 저녁, 마당에 작은 된장 잔치가 열렸다. 지원도, 준혁도, 영자 여사도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된장찌개와 직접 담근 채소 반찬, 밥솥에서 갓 지은 밥이 식탁을 채웠다. 식사 중 영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숙 씨, 된장 맛이 참 좋네요. 당신 손맛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숙을 바라보았다. 예전엔 내가 너무 틀에 갇힌 사람이었나 봐요. 아이들의 웃음이 이렇게 소중한 건 줄 이제야 알겠네요.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 해준 것들, 제가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지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대답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은 직접 만든 관찰 일지와 그간의 사진을 거실 한쪽 벽에 전시했다. 제목은 우리 가족 이야기. 거기엔 요리하는 장면, 텃밭을 돌보는 모습, 된장을 담그던 날의 모습까지 정성껏 그려져 있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자란 시간이에요. 소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숙은 준혁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은 얼마 전 제안을 받은 또 다른 AI 프로젝트로 인해 외국 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정숙 씨,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곁에 제 자리를 지켜주실 수 있겠어요? 정숙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이제 사장님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자리죠. 하지만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이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줄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정숙은 이제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아이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진정한 가족이자 동반자였다. 며칠 후 지역 교육청에서 생활기반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정숙의 이름이 추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만든 요리와 텃밭을 통한 인성교육 방식이 큰 주목을 받은 것이었다. 정숙 선생님,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일에 함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망설였다. 아이들과의 시간, 이 집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아직도 불안하게 요동치는 사회의 시선. 그러나 그녀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네, 해볼게요. 제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이들 덕분에 알았거든요. 정숙은 드디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도서관에서 작은 강연을 열었다. 제목은 된장과 시간, 그리고 가족. 단출한 강연이었지만 자리에 앉은 이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교육학도 배운 적 없고 자격증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삶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랑과 기다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청중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또 어떤 이는 메모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연이 끝난 후 지원이 무대 아래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숙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자연스레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잡고 마당 밖으로 걸어나갔다. 밖에는 된장을 익힌 햇살이 여전히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서는 잠자기 전 정숙에게 속삭였다. 할머니, 우리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정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럼 된장처럼 오래오래 정직하게 익어야 한단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너만의 냄새를 간직하면서. 바깥의 밤은 조용했다. 별은 빛났고 된장은 깊어갔다. 그리고 그렇게 한 여자의 긴 여정은 새로운 시작을 품은 평온으로 마무리되었다.